친문 세력의 구도를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있죠. 그 옆에 이낙연이 딸이 틀고 있습니다. 둘이는 서로 약속한 관계가 있어요. 전남지사 할 때 문재인이 어렵게 당을 이끌고 있을 때 당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안철수죠. 안철수 뭐 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호남당을 만들어서 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전남지사였던 이낙연은 당을 떠나지 않고 안철수 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유세를 하러 거기 갔다가 이낙연을 만나서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낙연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한 말이에요. 문재인이 이전에 자기가 전남지사 할 때 넌지시 약조를 했노라고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봤는데 요새 못 찾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로 발탁했죠. 그래서 오늘날 이낙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사람 보는 눈이 1도 없는 사람이다. 임종석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이놈이 지금 문제죠. 그런데 임종석만 있었던 건 아니고 노영민도 있죠. 또 주변에 조국이 있습니다. 이 조국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 조국은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홍익표도 있고요. 고민정도 있습니다. 전해철도 있고요. 윤영찬도 있습니다. 송갑석이도 있죠. 박광훈이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수두룩 닭상으로 친문 세력들이 우겨싸움을 싸고 문재인을 호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지금 공천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이 세 사람이죠. 임종석이 어떻게든지 중성동구 갑에다가 공천하려고 홍익표와 고민정이 아주 난리를 벌였습니다. 그거는 얘네들은 뭐 쿠데타 형식을 취했지만 결국 이재명의 당당함에 아무 잘못이 없이 원칙대로 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임종석이 거기 자기 거야? 거기가? 전략공간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여러 판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놓고 하는 거지. 지가 와서 선점했다고 자기 거라고 이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임종석이 이놈은 뭐야 도대체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가서 왕십리역 앞에서 무슨 유세를 한다고 거기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주민들을 만나서 뭐 욕 직사하게 먹은 거지. 주민들이 임종석이를 보고 어디서 이따위 짓 하냐고. 그래서 털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애들이 세계가 어떻게 흐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전혀 모르는 놈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고민정, 홍익표 이게 똑같은 놈들이야 이게 다. 근데 홍익표, 고민정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떨궈야 돼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철퇴를 가해서 다 잘라야 됩니다. 친일파 못 자른 거를 지금 이 고민정, 홍익표를 못 자르면 안 됩니다.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었죠. 뭐 신당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종말이 비참할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국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조국은 문재인의 뒷배를 안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뒷배가 없었다면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문재인을 믿는 거죠. 조국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문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문재인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이것을 제가 150강에서 1주년 기념 강의로 했습니다. 성취회측 모형으로 본 문재인, 그는 누구인가. 작년 8월 5일 날 했습니다. 제가 2022년 8월 초에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제 1강서부터 시작했죠. 그때 8월 달에 가서 150강으로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셔도 됩니다. 150강에서 했었던 것을 그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면서 사실 나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소시민이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안 하는 바람에, 검찰개혁을 뭉개는 바람에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칠푼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문재인은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단 말인가? 윤석열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거짓말과 악행을 정녕 몰랐다는 말인가? 마지막 퇴임하는 날 이런 몰상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은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였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이든 문재인에게는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정운영과 관련한 비전과 전략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보신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이낙연, 노영민 아까 얘기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이 달성되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성공한 대통령이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내질렀던 거죠. 국민은 대통령 직무를 맡은 문재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데 나와서 환호를 하다니. 이런 상태가 된 것은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 가장 높은 40%였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성공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지지율은 누가 높여준 거예요? 유튜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높여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따끔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무슨 뭐 의석수를 위해서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건 좀 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은 참을 때 아니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전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점. 셋째,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어떤 수작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 없는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1분 50초짜리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기 저주에 가까운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서 대통령 선거의 명분으로 삼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윤 총장을 발탁한 인사가 특혜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최은순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란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에게 아주 특혜를 줬죠.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네, 나비라님, 네, 감사합니다. 오, 일본에 계시는 선생님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영길의 얘기에 이어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주 쇼츠로 김용민 TV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김정숙 여사하고 만난 적이 있었대요. 손혜원 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고 이렇게 앉힌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사실 양정철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정철이가 추천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손병관 기자의 설명입니다.
네,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 시킵니다. 항상 자기한테 아는 사람 갖다 시킵니다. 무조건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은 뭔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자기 종족을 장관으로 시킵니다. 자기 종족을. 유능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과를 내줘야 되는지를 설명하죠. 심각합니다. 문재인의 이 인사는. 자, 다음에 문재인의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송영길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거 한 2분짜리인데 2분짜리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왜 이재명이 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는지 그 얘기가 이제 파장이 이러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강조하다가 한 말인데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야권의 정권교체 구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 행정가 출신이자 현 정부 주요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송 대표는 어제도 이 점을 말하다가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탄압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건 민주시민들에게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이 잘했다면 당연히 그걸 이어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어받을 게 없는 거야. 뭘 이어받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송영길이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시죠?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장관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건데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연 실색이라 적었고 김종민 의원도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취한 게 뭔가요? 성취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 구조와 시스템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내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대표 측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외톨이였어요.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선 캠페인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방해했어요. 그런데 0.73%포인트로 졌단 말이죠.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연호가 묻습니다. 추미애가 충격적으로 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추미애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대통령이 물러나라는데 장관이야 무슨 힘이 있어요. 물러나는 거죠.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그 청와대 내에 있었고 얼마나 멍청한 짓을 문재인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한 7분짜리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본 이 결정문을 보더라도 네. 해임에 상당한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안 할 것이다. 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1월 27일 날 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겠네요. 사퇴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다각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자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신다면요? 꼭 아셔야 되겠어요. 네, 꼭 아셔야 돼요. 궁금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진실을 네. 좀 알아야 되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는 왜 뭐가 공익인지 저를 설득해 해임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그 검찰- 어떤 공익이 있는지 저를 지금 설득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임에 해당될 수 있는 네. 대한민국 검찰 사상 네. 최악의 검찰총장, 네.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네. 네. 그 이후에 네.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검찰총장과 일선에서 대결을 하고 있었던 법무장관, 네. 헌법 수호를 위해서 네. 그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는 것은 네. 엄청난 국민들의 알 권리죠. 왜 그만뒀을까 그게? 되게 먹먹한데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쓸 당시는 저 책이란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대담집을 말하는 겁니다. 2021년 7월에 저 책이 나왔으니까 대선 전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생을 하고 보니 네. 막을 수 있었을 때 못 막았다 하는 그 열패감이 국민들한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저에게도 네.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네. 자리를 지키면서 네.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결론을 얻었어야죠. 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쭤주시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물러나라. 지금 징계 처분을 한 사람을 들어 징계 당한 사람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을 한 사람 보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법행위요 비리가 윤석열에게 쌓여 있었거든. 그런데 윤석열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거는 다 친문 세력들이 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친문 세력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한 거야. 그건 누구의 하수인이 된 거야? 윤석열의 하수인이 된 거지. 윤석열의 하수인이 자기가 잘릴까봐 바로 공작에 들어갑니다. 그 공작에 들어가서 그 공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친문 세력들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김종민이라든지 윤영찬이라든지 이런 애들 친문 세력, 핵심적인 친문 세력들이 싹 그 윤석열의 얘기를 듣고 뭐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뭐가 잘못됐다는 그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추미애를 물러나라고 하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는 그 내용을 보고받고 목불 인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누가? 윤석열이. 그런데 추미애 보고 물으라. 추미애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징계 의결을 네. 저는 징계 청구권자였고요. 네. 징계에 대한 가부는 징계위원회가 한 거죠.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분은 대통령이에요. 네.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네. 대통령이세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비위를 네.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네.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네.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아.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낭만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네.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네. 네.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 네.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위험 지경을 보고 나를 자른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가 될까? 그 후가 네. 후폭풍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도 전화로 그런 통보를 받았을 터인데. 전화가 아니고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네.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믿기지 않았어. 네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유로 물러나진 않겠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제가 그 권력기관 네. 개혁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게 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네. 저를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몇 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꽤 긴 시간을.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이 징계 결정문에 대한 보고. 네, 보고. 네. 이제 서면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는 집행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네. 난 뒤에 이제 네.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네. 네.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 여기가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게 선례가 되겠다. 내가 이 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의 이 말, 나는 말을 분석하잖아요. 행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민주적 절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민주주의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주 이 말에 나는 추미애를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거야. 이런 빌어먹을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법률가예요,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는데 추 장관이 없었더라면 네. 가능했겠느냐 이런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아, 큰일이구나 그런 게.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 네 역모.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다. 네. 네. 그렇군요. 허무한 결론이었죠. 네. 내가 왜 사람의 말을 계속 분석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그 말에 따른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간으로 쭉 모여서 보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라는 걸 했는데요. 그게 긴 다큐 같은 건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재인이 뭐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는지 나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었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봅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는 검찰청법 폐지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맨 마지막 끝 마무리, 이 다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도 법안을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아직은 가슴에 불꽃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는 이 대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와의 대담인데요. 제가 그것을 전부 텍스트화해서 읽어드릴 텐데 왜 텍스트화하냐면 JTBC는 상업방송이라 이거를 틀으니까 꼭 그 저작권법 위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잘라야 되고 아니 복잡합니다. 그래서 133강에서 이미 했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손석희와의 대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납니다. 손석희가 묻습니다.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는 찬성하는지요? 안 했으니까.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문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안 한 걸 알아. 얘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자기를 변명을 했는데 변명할 게 없잖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니거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에요. 원래부터 그 부분을 추진해 왔고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게다가 기소권도 역시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수사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제1차적 수사중개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고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퇴임하거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개소리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손석희가 묻습니다.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과거에도 검찰과 경찰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속도 조절, 즉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 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분도 계시고 아예 정반대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점점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안착하는 것을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지금 임기 말인데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철험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검수완박,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강공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 곧 끝나니까. 그렇게 크니까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좋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건지 말을 못해 얘가. 문재인이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들여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로서는 난감해지는 일이고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지요. 그러니까 5월에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4월 안에 손석희는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문재인. 그런데 지금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정을 담고 있어서 똑부러지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면에서 무리 없이 될 것인지도 봐야 되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석희, 무리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재인, 그냥 그런 정도로 들어두시죠.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얼버무리기 시작한 건 이미 됐어요. 손석희가 다시 묻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 구조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나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문재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인가요? 자기 도망갈 구멍이. 하여튼 이 대담을 들으면서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다. 손석희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지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문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수영 선생님, 오늘도 행복한 강의 시간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종교 이야기 좋아요. 가끔씩 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2번 듣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권민애도 화이팅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종교 얘기를 좋아하시는 애청자시군요. 네. 자, 그래서 문재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게 꺼내주십니까? 이렇게 문재인이 뭐라고 하느냐.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5년 동안 뭐 했는데 아직 안 갔냐고. 그러나 또 부작용이랄까? 국가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하는 일을 막으면서 국가수사 역량을 왜 챙겨나냐고. 지가 그냥 아유, 나 이게 참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니까 누가 함께 해. 지가 하면 되지.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쳤죠? 손석기가 또 묻습니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한다는 말씀인가요? 문재인,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회의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자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네. 비겁하고 비겁한 대답이죠. 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사람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말로 뭐냐? 이건데요. 중앙일보에서 만든 쇼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보면 그래,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십니까? 과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예. 하는 일이 막아야 되는 것은 다 함께 이뤄야 될 과제니까. 네, 비참하죠.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보겠습니다. 문재인의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그 퇴임하기 1년 전 해인데 퇴임하는 해는 기자회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손석희와의 대담으로 마무리 짓고 맙니다. 마지막 영상인데요. 문재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답을 해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조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네, 대답을 못하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궁색한 거예요. 지금 계속 하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자, 함께 협력해 나갈 관계라는 거예요. 뭘 협력하라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갈등이 부각됐다고 합니다. 지금 갈등이 부각된 거 아니에요.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이 다음 주에 얘기할 때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조국이 한 대답을 보면 완전히 잘못된 대답을 하고 엉터리 대답을 하고 거짓말로 합니다. 이 영상은 몇 개가 더 있는데 조국이 대답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난 강의에서도 내가 그 이전 강의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매불쇼 나와서 더 다른 거짓말을 하다.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국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껐네. 봐. 이걸 껐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도 하셨고 사안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조국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몇 번 해왔고 제가 어제 조금보다 매불쇼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국이 여기서 문재인을 쉴드 치는 방식은 거짓말로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도 이 영상을 보길 바래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검찰 개혁은 관점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서두에 계속 구조와 시스템이 뭐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개혁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가 시작할 때 그 중세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종교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저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한심하죠.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한심합니다. 정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문재인이 보여준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문재인이 보여준 무능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무능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해피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피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앞에서 쭉 다 개념을 설명하고 말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것을 분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계속 이서빌리티만 만드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했다. 자기가 잘했다. 성군이다. 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때 대통령으로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본질은 뭐야? 신뢰를 얻어야 될 거냐?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했어. 그리고 희망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 콩나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기 직무가 무엇을 하는 직무, 대통령이라는 것이 하나의 직무거든요. 이 직무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창출해야 될 성과가 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황당무계하지.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기자회견을 못하는 거야. 공적 직무는 문서에 의한 계약관계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 윤석열을 자기가 좋아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걸 시키겠다 했으면 반드시 문서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퍼포먼스 어그리먼트라고 내가 이름 붙인 성과 계약서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문서가 있어야지. 즉 윤석열이 하는 건 다 말로 하잖아. 문서가 없어 걔는. 그 엉망진창이라고. 똑같다고 지금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하는 짓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문서로 썼으면 그것을 명시화한다는 게 문서로 쓴다는 얘기야. 말한 거를. 그럼 그거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뭐야? 그것을 다 주지사실이 되도록 해야지. 주지사실이 뭐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시민들도 알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태평하게 미래를 기다리도록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못했어? 계약을 했는데 못했다고? 그럼 자르면 되지. 신호가 뭔지 소음이 뭔지도 구별을 못해요. 이 사람이. 경중완급을 구별하지 못해. 뭐가 중한지를 몰라.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검찰개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형사소송법하고 개정하면 되는데 그 개정을 못하는 거야.
아니 이게 등신 아니야? 검찰청법 한두 줄이면 되는 거를 아유 난 이런 진짜 유능한 인재가 아닌 보온해야 할 사람들을 기용하는 거야. 주변에 다 무능한 사람들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 다 칠푼이 같은 사람들만 앉아서 장관 앉혀놔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고. 이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이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역사 앞에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인간이 정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은 늘 했던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런 거 다 좋은데 멀리 퍼날라서 문재인도 좀 이걸 보고 정신 차리도록,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고 민주당이 이 꼴이 되도록 만든 이 친문 세력들에게 철퇴를 가야 될 거 아니야. 명문 정당이라면 명문 정당.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야. 이재명의 시대. 왜 뒷구녕에서 딴짓하냐고. 이재명의 시대에 이재명에게 넘겨주고 친문 세력들 조용히 해라. 이낙연 나왔으면 이낙연 똑바로 해라. 너 왜 이렇게 까부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국이 나와서 껍적대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는 네 명예를 회복할 때가 있다. 그 조국이 지금 까불고 있는데 나도 조국이 마음 아파요.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고 정말 조국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야.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찰하고 성찰해서 이제 단단히 바뀌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런 투로 말하는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 권민네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2시간이 또 넘었는데요. 이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샤인 스타, 저한테는 스타까지 스테이트래요. 선샤인 스테이트네요. 선샤인 스테이트 선생님, 미국에 계시는 분이군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선생님인데 111111 소장님 최동석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이걸로 저는 이제 희망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제 그 자문관 IT 자문관이 너무나 요새 바빠가지고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좀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됩니다. 네, 백만 충정기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치라는 소장님의 말씀 명언이고 진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정치판은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든 유럽 정치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적어도 이 계파 정치라는 게 없어요. 친문 친명이 없습니다. 요번에 공천한 거를 거의 끝나가는데 요번에 공천한 걸 보니까 잘했습니다. 역시 경륜이 있는 그 임육백 교수님이 잘 이끄셨다고 보고 또 안규백 그 전략공천위원장도 잘했다고 봅니다. 칭찬해 주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이 친문 세력, 특히 친문 세력, 그 문재인의 그림자, 문재인의 냄새가 나는 애들, 얘네들은 일 안 하고 그냥 그 이 빨대 꽂아서 빡 뽑아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친문이냐 친명이냐가 아니라 일을 해서 성과를 냈느냐, 그거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윤희 전 의원이 그 국민권익위원장 해선 전윤희 이거 아주 잘 말했어요. 뭐냐, 자기는 친문 세력이다는 거야. 그래서 난 종로구에 털을 잡고 종로구에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 그래서 자기 그걸 빼고 그동안 자기가 가서 노력한 거 돈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노력한 거 다 빼고 그냥 당에서 공천해 주는 걸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 하면서 기다리니까 그 중성동 갑으로 발령이 난 거지. 말하자면 인사가 난 거야. 이제 진짜 인사는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진짜 인사가 생기겠죠. 오케이. 자, 그 인사조직론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인사조직론을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정치판이 완전히 바뀌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운영 원리는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이거 기본 조직 운영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인구의 약 1%, 50만 명 정도 되면 합의제로 완전히 들어서 탈중앙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단호 경영의 기본 사상과 철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방법론과 사례를 꾸준히 학습하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을 환하게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이서빌리티를 믿지 말고 말하는 것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학습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수업료 명목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회비를 안 내면은 그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수백억대 자산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은퇴한 후 연금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죽을 때까지 지장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수업료 명목으로 회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는 얼마씩 할 거냐 하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감사의 표현이라고 했던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 이런 것도 이제 배분하고, 배분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저 머릿속에 있고 IT 자문관에게도 다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하고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쓸지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요. 아직 출범을 안 했으니까 이제 정식 출범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회원의 특전은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증표, 디지털 증표죠. 그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의 증표가 되어서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자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소유고 그것을 통해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 경제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일본에 계신 선생님이시네요. 봉숙김님, 네, 김봉숙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활동은 여러 가지로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이제 제 제자들이 초기 멤버인데 그 초기 멤버로 합의화해서 명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범한 다음의 문제고요. 출범하기 전까지 아직 이 웹사이트가 완결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시 30분까지 현재 458명의 의견을 남기셨는데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 줄도 좋고 한마디도 좋고 길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민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시스템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원들 각자 자신만의 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증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자기 방에서 내가 그 토큰 오브 그래티튜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IT 자문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절차가 오픈되면 미리 사전에 연락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긴 의견들을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8번째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인을 알고 참여하는 시민의 안목을 배우고 싶어 참여합니다. 네, 억강부약 대동제당을 위하여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책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등. 네, 감사합니다. 양심과 이성의 상식에 기반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찾는 고귀한 과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불성실할 리 없고 불투명할 리 없고 성실한 사람이 부정직할 리 없고 불투명할 리 없고 투명한 사람이 부정직할 리 없고 불투명할 리 없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익혀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명이가 명답입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236번째 이 남긴 글을 쓰신 선생님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야 할 소장님의 강의입니다. 소장님과 같은 동년배로 네, 55년생이신 모양이네요. 55년 을미년 양띠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벌써 내년이 70이 됐네요. 그래서 어떻게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같은 동년배로 정치엔 문외한으로 살아왔는데 이 정권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를 시청하다 소장님의 강의를 알게 되어 나름 열심히 시청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강의가 우리 시대에 등불이 되고 있는데 구독자가 따라가지 못해 참 아쉬워요. 부족함이 많지만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신 분이 26번째 남긴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450번째가 넘었는데 하여튼 차분히 열릴 때까지 우리 웹페이지가 열릴 때까지 계속 건민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참여해 주시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1강서부터 6강까지 꼭 보시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가 좀 그러시다면 그냥 텍스트로 읽을 수 있도록 우리 IT 자문관이 해놨으니까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판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랩업 하겠습니다. 친문 세력의 난동은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친문 세력이 문제를 항상 일으킵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은 다 친문 세력이에요. 그냥 친문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재인이 그 행동을 그 다음에 행동 거지와 그 말한 것과 이 의사결정한 거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문재인의 무지와 비겁함이 무지와 비겁함이 드러난 행위의 총체는 결국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무능함은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을 윤석열에게 넘기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현재로서는 그의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에게 정권이 넘어갔음에도 2022년 5월 9일 저녁 퇴임 마지막 퇴근이라고 하면서 퇴임식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외침은 술에 만취했거나 실성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에 만취했거나 실성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죠. 손바닥에 왕자 쓴 놈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표가 갈 수 있도록 한 건 누구의 원인이냐 말이야. 문재인이 원인이었다는 거야.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문재인이 잘 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가 왜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 조국이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짧게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그 설문조사에서 1시간 이내로 하는 게 좋다는 것이 43%였으니까 뭐 그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가급적 오늘까지만 토요일은 조금 길게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짧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2,600분이 안 나가시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푸근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의에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조국 혁신당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우리 전체 정치판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국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계속 말하지만 조국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냉철한 사랑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조금 더 냉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그 친문 세력이 난동을 부리는 게 거의 진압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무슨 쿠데타 수준으로 난동을 부렸는데 아주 슬기롭게 잘 진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잔불이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은 그냥 그 잔불 정도는 그냥 밟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난동의 배후에 그 배경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을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는 정리하지 않으면 반복되니까요. 우리가 일제시대 이후에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친일파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그 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깨끗이 하자. 이참에 그겁니다. 사람들이 뭐 의석 하나 둘 이런 거에 연연하면 절대 이 역사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강의를 미리 좀 멀리 퍼날라 주십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문재인도 이 강의를 듣고 좀 깨닫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짓을 했는지 본인이. 나는 뭐 취재 기자도 아니고 이런 걸 뭐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취재된 내용,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잘 취재한 내용, 그 엉터리가 많지만 그래도 그 진실을 말하는 게 그 구석구석 있어요. 그것들을 다 모아보면 문재인과 그 친문 세력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엉터리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은 자기네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박사님의 건강만 허락되시면 저는 길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자료와 팩트로 설명하시고 어떤 때는 정치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지난 방송이어도 놓치지 않고 꼭 들으려고 합니다. 가방끈이 짧은 저는 꼭 필요한 방송입니다. 가방끈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가방끈 좋은 놈들이 나라를 이렇게 다 망쳤고 가방끈 좋은 놈들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가방끈하고 우리의 삶의 퀄리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V에서만 봤던 독일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박사님 젊은 시절부터 어렵고 난해한 일을 하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뜻깊은 방송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의 소원은 단 하나, 윤탄핵하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난해한 일을 하셔서 어렵고 난해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런 이 모습으로 어려서부터 태어났고요. 하여튼 이 댓글처럼 다 좋다,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90% 이상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에게 큰 힘을 주시는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썩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석의 작용의 근원이 됐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출세한다고 생각하니까 교육의 모든 것을 다 내바뀌는 이런 지경이 돼서 교육이 석의 작용의 근원이 됐습니다.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근원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건 교육에서 시작됩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 기능 4가지가 모두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이 언론을, 사법을, 종교를 잘못된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본 기능이 있어요. 4가지인데 하나는 교육, 2번째는 언론, 3번째는 사법, 4번째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이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치뿐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면 이것이 바로 잡혀요. 근데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문재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자꾸 문재인을 비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 심판해야 되는데 갈라치기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갈라치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고 나고 해방 직후에도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제대로 민족 정신이 사라졌다고. 정치인도 정치만 바로 잡히면 부강한 선도 국가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정치가 바르게 서면 교육도 언론도 사법도 종교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민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스위스를 넘어서는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그걸 위해서 앞으로 멀리 보고 한 30년을 보고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자 그런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댓글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제발 진리를 알고 추구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전폭 지지해서 나라의 희망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야만 한다는 무식한 말만 짓거리는 수박과 낙지들한테 속이면 안 되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총선에서 이겨 민주정부가 생겼지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건데 국민들이 더 이상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질문인데요. 진보 중의 한 친구가 윤석열이 북한에 포를 날리면 윤가를 전폭 지지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북한에 포를 날리면 윤가를 전폭 지지하겠다 했는데 그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윤가는 그 말을 대선 때 선제 타격이라며 선동해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표를 얻은 건 아닐까요? 네.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찍기 뭡니까 시험 성적 그것만을 위해서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이 없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남북 관계는 남북이 비록 서로 전쟁을 치렀지만 우리가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정일 일가의 행태가 우리 북한 동포들을 못살게 구는 것이 문제일 뿐 억압과 착취를 당해오기만 하는 서민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동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김정일 일가 걔네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애들 걔네들이 동포들을 못살게 굴고 있다.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비록 전쟁을 치렀다 해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저 꼭대기에 있는 기득권층이 문제지 일반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남한에도 마찬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민족 전체가 한반도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큰 뜻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는 우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인간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조직관을 갖고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그 잘못된 친구입니다. 두 번째 댓글.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단을 불러일으켜 이재명 후보를 검찰이 제물로 만들고자 한 사람부터 처단해야 한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소스를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못 드렸는데 제가도 소스를 못 드렸어요. 못 찾았어요. 내 생각과 사실 똑같습니다. 강금실 장관이 이 글이 여러 곳에서 많이 봤는데 출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혹시 이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금실 장관은 참 훌륭하죠. 근데 오랫동안 법무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 못하고 물론 났는데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었겠죠. 그때만 해도 강 장관이 이재명 후보의 후원회장이 했었습니다. 이거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랬죠. 이재명 후보는 새로운 정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조그만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를 차례로 거쳐 전 국민의 나라 운영에 도전하는 최초의 정치인입니다. 오직 약속 잘 지키고 일 잘하는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야의 혈연 단신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 이재명 후보와 따뜻하게 손을 잡고 맞잡고 희망찬 새 역사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전환의 시대를 새로운 방식으로 헤쳐나갈 가장 최선의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후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후원회장을 이재명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죠. 아마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선 캠페인의 하나로 이런 강금실 장관을 했던 모양입니다. 강금실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항상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모조리 같은 놈들을 전부 다 해놓고, 그러니까 강금실 장관의 핵심에서는 진보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 그래야 선거에 이긴다. 그런 걸 강조했는데 문재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완전 멍텅구리 같은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의 말을 강금실 장관이 여러 번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까길래 나는 초기에 왜 저 양반이 문재인 정부를 저렇게 까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더랬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강금실 장관의 그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코몽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고 어제 3.1절 기념식장에 걸린 대형 현수막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수막 제작한 사람이 옛날부터 이재명 당대표를 옛날부터 죽이기만 했던 사람인데 홍석현, 문재인, 윤석열, 신천지가 모두 연루되어 있는 빼박 증거를 찾았는데 국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입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으로 받은 고통 국민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뭐 그런 저는 아예 윤석열이 말하는 것 해봐야 혈압 올라가지고 잘 안 보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저한테 물으시보다 법률가한테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댓글 세 번째, 수준 높은 박사님 강의 만나게 된 것을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시는 책들도 가능하면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 사놓고 못 읽은 책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년인데 벌써 제 나이가 65살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70인데 만 나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 평생 만 나이로 70이라고 그러니까 느껴지질 않아요. 내가 아직도 한 50대쯤으로 보입니다. 근데 엊그제 딸 부부가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딸이 벌써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죠. 평생 생사에 관한 불교적 관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고민했었는데 박사님의 칸트 철학 강의와 추천해 주신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고 세상살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게 되어 다음 생의 목표까지 변경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이제 힘이 되는 이 댓글이신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다 함께 생각해보고 대안을 찾아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생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권민대를 했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제가 뭘 알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고 더 나은 것이 뭔지 더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함께 실천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중세적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소외된 자, 가장 보잘것없는 자, 가난한 약자를 위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도 유교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뛰어난 종교가 한반도에 건너와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종교는 사실상 샤머니즘과 결탁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특히 자본주의 체제와 결탁해서 샤머니즘과 결탁하고, 그래서 자본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악용해서 오늘날 석유작용의 상황을 만들었죠. 온 국민이 여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댓글 네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이 얼마나 무능한 대통령이었나요? 이런 자들만 골라서 등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통속이라고 봐야 합리적이죠. 지금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 하는 짓 보십시오. 문재인 최장 총리, 이낙연, 신당 창당 후 지역구 갈라치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민주당 흔들기,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이 언론에서 민주당 흔들기,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비례로 민주당 갈라치기,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 2년 이내 이재명만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모함하고, 이게 다 몰랐다? 속았다? 더 이상 쉴드 치는 건 속기로 작정한 거죠. 촛불을 들었던 1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자들을 다 제명해 주십시오. 끔찍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이성의 기능이 작동하는 정상적 사고체계,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게 같은 분이 쓴 줄 알고 제가 이 주소, 인터넷, 유튜브 주소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두 분이 쓰셨는데, 이게 다른 분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성경의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진리의 지난번에 Coherent Theory of Truth, 그러니까 일관성 이론, 진리에 관한 일관성 이론, 또 정합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성경의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주로 예수의 말씀,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강자의 억압받는 약자의 위로입니다. 참뜻이 강자의 억압받는 약자의 위로입니다. 거기까지는 맞는 일 같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했죠. 인류의 역사, 특히 서양 철학사와
문명사 등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그것이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의 출발은 약자의 위로를 넘어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었지만 당시로서는 지적 수준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어떤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예수 이후에 짧게는 거의 1600년간, 길게는 2000년간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사고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블루파이트 웨일님, 강의 경청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권민내, 우리의 권민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그 2000년 전에 예수는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